네. 세종대왕 손에 어떤 책이 들려있거든요. 네. 그 책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한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지적 업적의 하나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는 문짝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제프리 샘슨 영국 서식스 대학교 교수. 능히 해서요. 한글은 한자의 아류다라는 오만한 주장 앞에서 17세 한국 천재 고등학생 한 명이 하버드와 나사, 세계 최고 석학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순간. 세계가 경악한 한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깜짝 퀴즈입니다. 세종로에 있는 세종대왕님 동상의 손에 들려있는 책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3분께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메인 강당 2025년 3월 15일 세계 인공지능 언어 포럼의 막바지를 장식하는 특별 세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글 딥마인드, 마이크로소프트, 나사, 언어 AI 연구팀 등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류 문자 체계와 AI 언어 모델의 미래였으니까요. 저는 케임브리지 언어학과 알렉스 모리슨 교수입니다. 25년간 동아시아 언어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해왔죠. 특히 컴퓨터 언어학과 고대 문자 체계의 연관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심포지엄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동양 문자 체계의 한계와 AI 적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로버트 매크로우. 하버드 교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동양학부 학장이자 동양 문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로서 독특한 가치가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구조적 체계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한글과 같은 파생 문자는 결국 한자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아류에 불과하죠. 매크로우 교수의 발언에 청중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동양 문자들이 가진 논리적 한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 역시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표음 문자의 기능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과학적 체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디지털 코드와의 연계성도 떨어지죠. 그의 발표는 이어졌습니다. 동양 문자의 한계, 특히 한글의 단점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도 중국의 운서를 모방한 수준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중석 뒤편에서 한 젊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고작 17세.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 정유한이었습니다. 보통 고등학생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강한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매크로우 교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린 친구가 이런 어려운 주제에 관심이 있다니 반갑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학생을 대하는 가벼운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유한의 질문이 강당을 울렸습니다. 교수님, 혹시 훈민정음 해례본의 천지인 원리와 현대 AI, 음성인식 알고리즘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해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 강당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매크로우 교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글쎄,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정유한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5분만 시간을 빌려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크로우 교수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심포지엄을 주관하던 MIT의 사라 킴 교수가 개입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유한 군, 당신의 시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5분 정도 발표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7세 한국 고등학생이 세계 최고 석학들 앞에서 한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세계 언어학계와 AI 연구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역사적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유아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올랐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정 안경을 쓴 평범한 아시아계 학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 정유한입니다. 현재 카이스트 부설 영재과학고 2학년 학생이고 AI와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청중들은 약간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작년에 훈민정음의 기하학적 원리와 현대 음성인식 알고리즘의 상관관계라는 논문으로 국제 청소년 과학 논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논문은 나사의 AI 음성인식 연구팀에서도 참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소개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매크로우 교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매크로우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한자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단순한 파생 문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15세기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음성 알고리즘 체계에 가깝습니다. 정유아는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살펴보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전환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기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발성 체계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코드화한 세계 최초의 음성 알고리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발음 위치에 따른 계층적 분류 체계인데 이는 현대 AI 음성 인식 시스템의 기본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정유아는 한글의 자음이 좋은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대 음성학의 국제 음성 기호 IPA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글의 자음 체계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발음 위치와 방법에 따른 완벽한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음성학이 정립되기 400년 이상 전에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학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회의적인 표정은 점차 놀라움과 관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는 이 방식은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객체지향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기본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단위를 구성하는 이 방식은 현대 AI가 음성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정유아는 자신이 개발한 간단한 알고리즘을 시연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AI 음성 인식에 적용한 결과 다른 문자 체계보다 월등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제가 나사의 음성인식 연구팀과 협업하여 개발한 이 모델은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적용했을 때 기존 음성인식 알고리즘보다 23%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복잡한 음운 변화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성이 두드러집니다. 그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매크로우 교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고 정유한이 언급한 논문을 찾아보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이 단순히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싶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살펴보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산스크리트어, 파스파 문자 등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글의 창제 원리는 이들 어떤 문자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히 독창적인 발명품입니다. 정유한의 5분 발표는 어느덧 15분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중들은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성 체계를 완벽히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세계 최초의 과학적 언어 코드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유한의 발표가 끝나자 순간 강당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MIT,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일부 학자들은 서로 속삭이며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과 AI 전문가들 앞에서 17세 한국 고등학생이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크로우 교수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당은 다시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매크로우 교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유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묘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유한군, 그렇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장은 지나치게 대담합니다. 한글이 음성 알고리즘이라니 그건 15세기 언어학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매크로우 교수는 자신의 전문성을 회복하려는 듯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한국은 중국의 문화적 영향권 아래 있었고 한자를 주요 문자로 사용했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는 한자의 운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동양인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서울대학교 한지수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정유한의 멘토였습니다. 매크로우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서울대학교 한지수 교수입니다. 매크로우 교수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을 살펴보면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이 한자의 운서 체계를 참고했다는 표현은 있지만 이를 모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시 존재하던 여러 문자 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한 교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투에 청중들은 경청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소리의 분류 체계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 인간 발성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음성 처리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죠. 나사 음성인식팀의 대표 연구원인 마이클 콜린스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교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희 팀은 정유한 군의 논문을 검토한 후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일부 음성인식 알고리즘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복잡한 발음 변화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 알고리즘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콜린스 박사의 발언에 강당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크로우 교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게다가 콜린스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현대 컴퓨터 언어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기본 요소들이 결합하여 더 복잡한 단위를 형성하는 이 방식은 우리가 최근 개발 중인 차세대 음성인식 AI의 핵심 원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매크로우 교수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닌 일종의 알고리즘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15세기에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정유한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교수님,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애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프로젝터를 통해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성 종성 통용 팔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는 같은 자음이 초성과 종성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원리인데 이것은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함수 재사용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정유환은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내용은 단순한 언어학적 분석을 넘어 컴퓨터 공학과 알고리즘 이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합자해입니다. 여기서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지 설명하는데 이는 현대 프로그래밍의 객체 합성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본 요소들이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 이 방식은 15세기에 이미 알고리즘적 사고가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매크로우 교수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당혹감과 방어적인 태도가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일종의 언어 처리 알고리즘이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교수님.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성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인 코드로 변환하는 완전한 알고리즘입니다. 현대 컴퓨터 언어보다 500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코드 체계인 것이죠. 강당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크로우 교수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이내 전체 강당이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유환 군, 매크로우 교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간의 학자 생활에서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경험은 처음입니다. 당신의 발표는 제 기존 연구의 많은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하버드의 권위 있는 교수가 17세 한국 학생 앞에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재평가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정유환의 발표가 끝난 후 심포지엄은 예정에 없던 열띤 토론회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사의 마이클 콜린스 박사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JPL의 AI 언어 연구팀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사 음성인식 연구팀은 작년부터 정유환 군의 논문을 검토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생의 아이디어라 생각했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그의 주장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우주 탐사에서 음성 인식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선과 지구 간의 통신에서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도 정확한 음성 인식이 필요하죠. 저희는 다양한 언어 구조를 연구하던 중 정유환 군이 제안한 한글 기반 음성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응용한 알고리즘은 기존 모델보다 노이즈 환경에서 23%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음운 변화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콜린스 박사의 발표는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관인 나사가 50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자 체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팀은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화성 탐사선과의 통신에 적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화성과 지구 사이의 통신은 최대 22분의 지연 시간과 많은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데이터 전송이 항상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모아쓰기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데이터 압축 및 오류 수정 알고리즘은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노이즈가 심한 통신 환경에서도 한글 기반 알고리즘이 놀라운 정확도로 음성을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구조적 견고함입니다. 자음과 모음이라는 기본 요소가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복잡한 음절을 표현하는 방식은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도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치 현대의 오류 수정 코드와 같은 원리죠. 콜린스 박사의 발표가 계속되면서 강당의 많은 학자들은 노트북을 꺼내 필사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연구원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글 기반 알고리즘이 가져올 혁신적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이미 15세기에 음소단위 인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대 음성인식 기술의 기본 원리인 이 개념이 500년 전에 이미 구현되어 있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매크로우 교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놀라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매크로우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닌 알고리즘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훈민정음 원본에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정유환이 다시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욱 자신감에 차 보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애를 보면 천지인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자음과 모음의 생성 원리를 설명하는 일종의 코드 생성 알고리즘입니다. 정유환은 화면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를 띄우고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성 종성 통용 팔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는 똑같은 자음이 단어의 처음과 끝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원리인데 이것은 현대 프로그래밍의 변수 재사용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강당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27세 소년의 말에 깊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합자해입니다. 여기서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지 설명하는데 이것은 현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클래스와 인스턴스 개념과 유사합니다. 기본 요소들이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 이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콜린스 박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정유환 군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AI, 음성인식 모델에 직접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언어 체계를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한글 기반 알고리즘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최상위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주 환경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의 성능 향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본 정보를 복원하는 데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유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유환 군, 당신의 발견은 단순한 언어학적 흥미를 넘어 실제 우주 탐사 기술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사는 당신과의 협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연구를 더 발전시켜 나가지 않겠습니까? 강당은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17세 고등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하버드 교수를 감동시키고 나사의 공식 협업 제안을 받은 그 순간 한글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유환의 발표와 나사의 협업 제안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의 일면에는 17세 한국 천재 500년 전 문자로 나사 기술 혁신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글로벌 미디어들도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심포지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17세 고등학생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증명하며 세계 최고 석학들을 감동시켰습니다. CNN의 특별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정유환과 매크로우 교수,
그리고 나사의 콜린스 박사가 함께 출연해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정유환의 주장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매크로우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표를 들으며 제 30년 학문 인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15세기에 만들어진 혁신적인 언어 알고리즘이었던 것입니다. 콜린스 박사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나사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통신 알고리즘을 개발 중입니다. 이것이 실용화되면 우주 탐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소식은 학계를 넘어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구글의 CEO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글의 알고리즘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차세대 AI 음성 인식 기술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도 속속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과 학장인 리처드 아킨슨 교수는 한글은 지금까지 우리가 과소평가해온 인류 최고의 언어적 발명품 중 하나라며 이제 우리는 동양 문자, 특히 한글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언어학자 피에르 르블랑 교수도 한글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디지털화한 세계 최초의 시도였다며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장 웨이 교수는 한글이 가진 과학성은 인정하지만 그 기원에 있어서 한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오히려 한글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글 알고리즘, 코리안 지니어스, 나사 천재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에서도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MIT는 한글의 알고리즘적 구조와 현대 컴퓨터 언어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고 스탠포드 대학은 동아시아 문자 체계와 AI 언어 모델이라는 연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유환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주목에도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저는 단지 우리 조상들이 500년 전에 이미 발견한 진리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했을 뿐이라며 진정한 천재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인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타임지는 정유환을 올해의 인물 후보로 선정했고 영국의 가디언지는 그를 21세기의 유망한 젊은 과학자 1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유환을 공식적으로 초청해 문화훈장을 수여했고 세종학당재단은 그를 한글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은 앞다투어 그에게 특별 입학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관심 속에서 정유환의 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나사와의 협업을 통해 그는 한글 구조 기반 우주통신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 프로젝트는 차세대 화성 탐사선의 통신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유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자신의 연구와 세계적인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글에 대해 연구한 것이 나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정유환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시절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조선어학회 회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분들은 우리 글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단다. 그 순간 정유환은 자신의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일임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심포지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세계 언어의 미래와 AI 기술이라는 주제로 특별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정유한의 한글 연구가 가져온 언어학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아킨슨 교수가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언어의 발전과 문자 체계의 역사를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시작해 알파벳 중심의 문자 체계를 가장 발전된 형태로 여겨왔죠. 하지만 정유한 군의 연구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아킨슨 교수는 화면의 다양한 문자 체계의 구조적 분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인간 발성의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 구조로 코드화한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는 현대 컴퓨터 언어가 등장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알고리즘적 사고가 구현된 사례입니다. 그의 발표에 이어 나사의 콜린스 박사가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적용한 한글 알고리즘 통신 시스템 HACS를 개발하여 화성 탐사선과의 통신에 시험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기존 시스템보다 27% 향상된 데이터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실제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는 화성에서 지구로 전송되는 통신 데이터가 기존 시스템과 HACS를 통해 각각 처리되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HACS는 노이즈가 심한 환경에서도 원본 데이터를 놀라운 정확도로 복원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이 가진 정보 압축 및 오류 수정 능력입니다. 기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복잡한 정보를 표현하는 이 방식은 현대 컴퓨터 과학의 양자, 오류 수정 코드와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이어서 구글의 AI 연구팀장인 제니퍼 청 박사가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다양한 언어와 방언을 인식하는 데 있어 기존 모델보다 평균 31%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청 박사는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가진 보편성에 주목했습니다. 한글의 놀라운 점은 그 설계가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발성 메커니즘 자체를 분석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닌 인간 언어 전체를 위한 보편적 코드 체계를 구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매크로우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30년간 동양 문자 체계를 연구해온 저는 한글을 단순히 한자의 영향을 받은 파생 문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정유한 군의 연구는 제 학문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크로우 교수는 자신이 새롭게 시작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이미 15세기의 음성, 인식 알고리즘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여러 부분을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합자해와 용자래에 나타난 원리는 현대 컴퓨터 언어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구조적으로 일치합니다. 기본 요소들이 규칙에 따라 조합되어 복잡한 단위를 형성하는 이 방식은 15세기에 이미 알고리즘적 사고가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매크로우 교수의 발표는 학계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글에 대해 가장 회의적이었던 학자가 이제는 그 가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정유한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고등학생이 아닌
세계가 인정하는 언어학자로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인 코드로 변환한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현대 기술에 적용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인간, 언어 사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정유아는 자신이 나사와 함께 개발 중인 유니버설 언어 프로세싱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한글이 가진 보편적 음소 체계입니다. 한글은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이 발성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체계적으로 코드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이미 500년 전에 보편 언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유한의 발표는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유엔 사무총장은 직접 나서서 정유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문자 체계에 대한 재평가가 아닌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가져온 이 혁신적 변화는 인공지능과 인간 언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컨퍼런스의 결과 유엔은 한글을 인류 문명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했고 유네스코는 세계 언어 교육을 위한 한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명의 17세 한국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통찰력은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성과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정유아는 여러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에 초청받았습니다. 특히 나사와 구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차세대 AI 언어 모델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유한에게 가장 큰 보람은 한글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동양의 소수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이자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종대왕의 혁신적 통찰력과 한국인의 자부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심포지엄으로부터 1년 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한글 알고리즘 포럼 개막식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나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과 하버드, MIT, 옥스퍼드 등 명문 대학의 연구진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단상에는 놀랍게도 매크로우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글 알고리즘 연구센터의 공동 소장으로 정유한과 함께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현대 기술에 적용하는 연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 폄하했습니다. 그것은 제 학문적 오만과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며 동시에 한글이 가져올 기술적 혁신에 대한 기대를 나누고 싶습니다. 매크로우 교수는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기반 알고리즘은 이미 나사의 화성 탐사선 통신 시스템에 적용되어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고 구글의 새로운 음성인식 AI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200개 이상의 언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우리는 이제 5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보편적 언어 체계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한글 알고리즘 적용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MIT에서는 한글의 모아쓰기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데이터 압축 기술이 개발 중이었고
영국의 딥마인드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AI 학습 모델에 적용하여 언어 이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 분야의 적용 사례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뇌파 분석에 적용하여 언어장애 진단 정확도를 42% 향상시켰고, 스위스의 연구팀은 한글 알고리즘을 이용한 신경망 모델링으로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혁신했습니다. 이어서 정유한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18세가 된 그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자신감과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글이 담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아직 완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유한은 자신이 새롭게 연구 중인 한글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양자 컴퓨팅에 적용하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음절을 이루는 방식은 양자 비트의 중첩 상태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양자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기존 양자 컴퓨팅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글이 양자 컴퓨팅의 미래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세계 한글 알고리즘 연구소 설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분원을 설치하여 한글의 원리를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한 국가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통찰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유한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동상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종대왕님, 500년 전 당신이 꿈꾸었던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기술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혁신적 통찰력과 깊은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세종대왕의 영혼이 미소 짓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에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유한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MIT와 한국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글 양자 컴퓨팅 연구소의 최연소 연구원으로서 그는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혁신적인 양자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류의 언어와 사고방식 그리고 기술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500년 전 한국에서 탄생한 위대한 발명품, 한글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글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혁신적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보며 깊은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고 전 세계 사람들은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정유한의 이야기는 단지 한 천재 소년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적 통찰력이 현대 과학기술과 만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안내원 마무리 멘트. 여러분, 지금까지 17세 한국 천재 정유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버드 교수를 침묵시키고 나서도 주목한 한글의 비밀. 500년 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우리 글자가 단순한 문자가 아닌 미래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이었다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자부심을 깨우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답은 국보 제70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례본